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우리 곁에 푸른 생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제설제, 도대체 어떻게 나무랑 흙을 괴롭히는 걸까요? 그냥 뭐 흙이 좀 짜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짜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 2장을 보면 병태생리학이라고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땅속이랑 나무 안에서 뭐랄까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크게 보면 땅, 그러니까 토양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또 나무 생리 자체를 교란하는 영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토양부터 볼까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염화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하얀색 알갱이요. 네, 그게 땅에 들어가면 땅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요. pH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가로수들은 약간 산성 토양을 좋아하거든요. 아, 환경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땅이 알칼리성이 되면 나무한테 꼭 필요한 철이나 망간 같은 영양소들이 물에 잘 안 녹는 형태로 변해버려요. 불용화라고 하는데 불용화요? 칼륨이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서로 막 자리 싸움 하듯이요. 기랑자궁이라고 부릅니다. 영양소끼리 싸운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철분이 부족해지면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아, 그러니까 영양분이 있어도 나무가 제대로 먹질 못하게 방해하는 거군요. 땅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땅의 물리적인 구조도 망가집니다. 원래 건강한 흙은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 있거든요.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스며들죠. 네네, 그래야 뿌리가 숨도 쉬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설제에 있는 나트륨이나 칼슘 이온이 이 떼알 구조를 깨트려버려요. 그럼 흙 입자들이 다 풀어헤쳐져서 결국엔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고결화 현상이라고 해요. 딱딱하게 굳는다고요? 어우. 네, 그럼 물도 잘 안 빠지고 공기도 안 통하고 뿌리가 제대로 자라기 어렵겠죠. 숨쉬기도 힘들고요. 뿌리가 정말 답답하겠네요. 근데 아까 토양 영양 중에 제일 치명적이라고 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바로 생화학적 교란 문제입니다. 특히 생리적 가뭄 현상.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생리적 가뭄이요? 네. 제설제가 흙에 많이 쌓이면 흙 속에 녹아있는 염분 농도가 나무 뿌리 속의 농도보다 훨씬 높아져요. 원래는 뿌리 안쪽 농도가 높아서 삼투압으로 물을 빨아들이는데 네, 그렇죠. 농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거나 비슷해지면 흙에 물이 충분히 있어도 나무가 물을 흡수를 못해요. 심하면 오히려 뿌리 속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탈수 현상까지 생기는 거죠. 세상에, 흙은 축축한데 나무는 목말라 죽어간다니. 이게 생리적 가뭄이군요.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건 다 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에 직접 닿는 것도 당연히 문제 아닐까요? 도로 옆 나무들은 차가 쌩 지나가면 막 튀잖아요, 짠물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큰 문제, 수목생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차량이 달리면서 제설제 녹음물, 그러니까 염수를 안개처럼 막 뿌리잖아요. 염수 분모라고 하는데 네, 겨울에 보면 도로 옆 나무들이 허옇게 되기도 하죠. 네, 그게 나무줄기, 가지, 또 겨울논이나 소나무 같은 상록수 잎에 직접 닿으면요. 식물세포에서 물을 빼앗아가요. 탈수를 일으키는 거죠. 아, 직접 닿아서 말라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잎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거나 엽소 현상, 가지꽃이 마르거나 겨울을 다던 눈이 죽어버리거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독 도로 쪽 가지들이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직접 닿는 피해 말고 그럼 뿌리로 흡수된 염분이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신 스트레스 그리고 세포 독성 문제예요. 뿌리로 흡수된 염소 이온 Cl-나 나트륨 이온 Na+가 너무 많으면 이게 물관을 타고 나무 전체로 퍼져나가서 세포 자체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세포 자체를 공격한다고요? 네, 특히 염소 이온이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아주 조금은 필요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 활동을 방해하고 조직을 파괴해요. 이게 잎에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엽소 현상이나 황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생리적 가뭄, 양분 부족, 이온 독성, 이게 다 합쳐져서 나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광합성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광합성 및 성장 저해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세포는 독성 물질 때문에 아프고 이러니 나무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광합성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스트로브 잣나무 연구를 보면 영화칼슘이 엽록수를 파괴하고 심지어 엽록체 구조까지 손상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당연히 나무 지름도 잘 안 크고 새가지도 짧아지고 생장 둔화, 나무 전체의 기운, 수세라고 하죠. 그게 떨어져서 병이나 해충에도 훨씬 약해지게 됩니다. 와,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흙부터 뿌리, 줄기, 잎, 심지어 세포 속까지. 제설제 하나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무를 병들게 하는군요. 특히 도시나무들은 안 그래도 좁은 땅에 갇혀 살고 매연에 여름엔 또 아스팔트 열기까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여기에 염불 피해까지 더해지면 진짜 버티기 어렵겠어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시나무들이 이미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인데 이 염료 피해가 뭐랄까 마지막 결정타,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누적된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단순 피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변 가로수가 혹시 이런 염류 피해를 입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름에 입 마르는 건 그냥 가뭄인가 보다 하기 쉬운데 구별할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스트레스 증상하고 헷갈리기 쉬워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자료 3장에 진단 가이드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라고 하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증상, 가시적인 증상부터 살펴보죠.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잎의 생태입니다. 화렵수, 그러니까 넓은 잎 나무들은 늦봄이나 여름쯤에요. 잎 가장자리부터 노랗거나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증상, 아까 말한 황화나 괴사 현상이 나타나요. 네, 가장자리부터요. 네, 이게 심해지면 아직 가을도 아닌데 잎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조기낙엽이라고 하죠. 반면에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보통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바늘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보여요. 보통 그해 새로 난 잎보다는 좀 묵은 잎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잎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나무 전체의 생장 상태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잎 크기가 평소보다 좀 작아졌다거나 외소화, 매년 새로 자라는 가지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졌다거나 생장 둔화, 아, 네. 그리고 나무 위쪽이나 특히 도로 쪽 가지들이 왠지 좀 엉성해 보이고 잎이 부족하다거나 수간 밀도 저하 아니면 잔가지부터 말라서 죽어 들어가는 현상, 가지 마름 이런 것들도 염류 피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마르거나 잘 안 자라는 건 뭐 가뭄이나 병충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염류 피해 때문이라고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감별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패턴입니다. 피해가 나타나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염류 피해는 제설제가 많이 뿌려지거나 흘러들어가는 곳, 예를 들면 도로 가장자리, 차들이 서다 가다 하는 교차로 부근,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경사로 아래쪽, 아니면 지대가 좀 낮은 곳, 이런 곳을 따라서 피해가 쭉 이어지는 뭐랄까 선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도로를 따라서 선처럼 나타난다? 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안에서도 보면 도로 쪽을 향한 가지들이 반대쪽보다 피해가 더 심한 경향이 뚜렷하고요. 확실히 도로랑 관련이 깊다는 증거네요. 또 다른 패턴은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패턴입니다. 증상이 언제 나타나고 심해지는가. 염류 피해 증상은 주로 겨울에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늦봄이나 여름철에 눈에 띄게 나타나거나 확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에 원인이 생기고 봄, 여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역시 토양 검사인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토양 분석이죠. 피해가 의심되는 나무 주변 흙을 직접 파서 분석하는 겁니다. 토양의 염분 농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전기전도도, 이씨값,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H, 또 원인 물질인 나트륨 Na+와 염소 Cl-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거죠. 이 수치들이 기준치보다 확 높게 나오면 아, 이건 염류 피해가 맞구나 하고 강하게 추정하거나 확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단 방법까지 알았으니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특히 궁금해하셨는데 자료 3.3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죠. 모든 나무가 제설제에 똑같이 약한 건 아니라고요. 유독 더 힘들어하는 나무들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종별 민감도, 나무 종류마다 염분에 견디는 능력, 내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나무는 소금기 많은 바닷가에서도 쌩쌩하게 잘 자라지만 어떤 나무는 아주 조금만 염분이 있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오, 차이가 크군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나 실제 현장 사례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제설제 염류 피해에 아주 민감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칠렵수, 우리가 흔히 마로니에라고 부르는 나무 있죠? 네, 잎이 손바닥처럼 생긴 나무요? 맞아요. 그 칠렵수하고 또 봄에 예쁜 꽃 피우는 벚나무 종류들, 특히 왕벚나무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하얀 쌀밥 같은 꽃 피우는 이팝나무. 아, 이팝나무도 약하군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는 구상나무, 또 잣나무 종류들, 특히 그중에서도 잎이 길고 좀 부드러운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것들이 염분에 아주 취약한 걸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칠렵수, 벚나무, 이팝나무, 구상나무, 잣나무류? 와,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 나무들은 그럼 도로변에 심으면 안 되는 건가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아니면 심더라도 뭔가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해줘야 하고요. 제설제를 많이 쓰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염분에 좀 강하다고 알려진 나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 같은 거요. 그런 나무들은 좀 안심해도 될까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나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나무가 대표적인 예예요. 물론 다른 나무들보다는 염분에 잘 견디는 편인 건 맞아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염분이 매년 겨울마다 계속 토양에 쌓인다는 점이에요.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 같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겹치면 아무리 강한 나무라도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누적되면 강한 나무도. 네. 실제로 2015년에 서울에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피해 입은 나무 뿌리를 파봤더니 세상에 염분 때문에 물이랑 양분을 흡수하는 그 잔뿌리, 세근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다 녹아 없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헉, 뿌리가 녹았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냥 잎만 좀 노란해 이 정도였는데 속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나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와, 강하다는 은행나무조차 그렇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잠복 효과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 잠복 효과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 원인, 그러니까 제설제 뿌리는 건 겨울인데 정작 눈에 띄는 증상, 잎이 마르거나 하는 건 몇 달 지나서 여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군요. 네. 이 시간차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여름 가뭄 때문인가 보다 아니면 병충해인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원인인 염분 문제는 놓치고 엉뚱한 처방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가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인다. 이것도요. 네, 그게 바로 느리게 진행되는 위기라는 점입니다. 염류 피해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 같은 거예요. 매년 겨울 제설 작업 때마다 염분이 흙에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빚을 지는 것처럼 생태적 부채가 누적되는 겁니다. 생태적 부채. 표현이 와닿네요. 네, 그러다가 어느 해 그동안 쌓인 부채가 나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겉보기에 멀쩡하던 나무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찰만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어렵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와, 피해 양상도 복잡하고 진단도 쉽지 않고 나무마다 반응도 다르고 정말 까다로운 문제네요.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결국 미리 막는 게 최선일 텐데요. 자료 4장 5장에서 다루는 예방이랑 보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둘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 예방이 최선이죠. 특히 염류 피해는 한 번 심각해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자료 4장에서 제시하는 예방책들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설제 자체를 좀 덜 쓰고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점에 예를 들어 눈이 온 뒤에 막 왕창 뿌리는 게 아니라 눈 오기 전에 미리 액상 제설제를 살짝 뿌려서 아예 길이 얼어붙지 않게 하는 예방적 살포 방식이 있어요. 이게 염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아, 밀리 뿌리는 거군요. 네. 또 날씬한 도로 상태에 맞춰서 딱 필요한 양만 뿌리는 정량 살포 시스템을 갖고 제설제를 보관할 때도 습기에 눅눅해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염분에 약한 나무들이 많은 곳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데는 환경 민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좀 비싸더라도 식물 피해가 적은 CMA 같은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제설제 사용 자체를 좀 스마트하게 하는 거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염분에 강한 녹지 공간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는데요. 바로 적지적수,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적지적수요. 네. 예를 들어 회화나무나 가죽나무, 또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는 해송, 곰술토럼 염분에 강한 나무는 도로 바로 옆 최전선에 심고 벚나무나 잣나무처럼 약한 애들은 좀 뒤쪽에 심거나 아예 다른 곳에 심는 거죠. 나무 심는 위치 자체도 중요해요. 차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심거나 나무 심는 곳의 경계를 약간 높여서 짠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도 있고요. 배수가 잘 되게 유공관을 묻는다거나 하는 공학적인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물이 잘 고이는 낮은 지대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예방책은요?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직접 막아주는 조치입니다. 4.3. 이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겨울 오기 전에 볏짚이나 왜 누런 마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차단막을 만들어서 가로수 아래쪽이나 길가 화단, 도로 쪽에 쭉 설치하는 거예요. 아, 네. 겨울에 가끔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차들이 튀기는 짠물이 나무줄기나 흙에 직접 닿는 걸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가 해봤더니 차단막 설치한 곳 나무들이 잎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설치 안 한 곳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또 나무뿌리 주변 땅을 우드칩 같은 걸로 덮어주는 멀칭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예방적 살포, 적지적수, 녹지 설계, 차단막 설치 이런 노력들이 당장은 좀 번거롭고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나무 죽어서 다시 심고 땅 파내고 하는 비용 생각하면 훨씬 현명한 투자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포기하긴 이르죠. 안타깝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응급처치와 복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방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더 나빠지는 걸 막고 나무가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자료 5잔의 복원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5.1. 봄에 땅이 녹으면 깨끗한 물을 아주 듬뿍 뿌려줘서 흙 속에 쌓인 염분을 뿌리 아래 깊은 곳으로 씻어내려 보내는 작업. 제염 또는 세척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이고요. 물로 씻어내는 거군요. 네. 만약 토양 분석 결과 나트륨이 특히 문제라면 석고가루, 황산칼슘을 뿌려서 나트륨 제거를 돕는 방법도 있고요. 또 좋은 퇴비 같은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면 흙 구조도 좋아지고 염분에 대한 저항력, 완충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오염이 심각하면 흙을 아예 교체하는 환토나 객토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비용도 많이 들고 나무 뿌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하고요. 토양 개선이 우선이군요. 그럼 나무 자체에 직접 해줄 수 있는 처치는 없나요? 있습니다.
나무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소나무 같은 늘 푸른 나무는 이른 봄에 잎에 물을 뿌려서 겨울 동안 묻어있던 염분기를 씻어주는 것, 옆면 세척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염류 피해 때문에 영양 흡수가 어려워진 나무를 위해서 비료를 주거나 토양 시비, 아니면 아예 나무 줄기에 직접 영양제를 주사하는 수관 주사로 빠르게 기운을 차리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나무 링커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죽었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상한 가지들은 깨끗하게 잘라내서 가지치기, 나무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들어보니까 복원도 정말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결국은 어떻게든 예방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원은 어디까지나 사후 대응일 뿐이고 특히 여러 해 동안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미 쇠약해진 나무에게는 그 효과마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편리하고 싸다는 이유로 염화물계 제설제를 과도하게 쓰는 것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복원 비용과 함께 나무가 주는 맑은 공기나 시원한 그늘 같은 소중한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이라는 아주 무거운 생태적 부채를 떠넘기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